아니되옵니다. 소생의 이름이 없사옵니다. 한양 종로 게시판 앞 40대 중반의 선비가 방방곡곡 찾아 헤맸습니다. 홍패에 적힌 합격자 명단엔 그의 이름이 끝내 없었어요. 22살에 처음 응시한 이래 23번째 낙방이었죠. 주변 선비들이 하나둘 흩어지는 가운데 그는 무릎을 꿇고 땅바닥을 쳤습니다. 이제 어찌 고향에 돌아간단 말이냐. 조선시대 과거 시험 문과 대과의 실제 합격률은 평균 2에서 3%였거든요. 매번 수천 명이 응시해 겨우 20에서 30명만 급제했습니다. 나머지 97%, 그들은 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부친께 없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꼭 문과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라 하셨사옵니다. 경상도 안동의 한 양반가 사랑채에서 30대 초반의 선비 김득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장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자네, 벌써 11번째 낙방이 아닌가? 딸아이가 시집 온 지 이미 8년이 지났소. 그간 과거 공부한답시고 농사 한 번 거들지 않고 집안 살림은 처가에서 대댔소. 이제 그만 포기하고 생업에 나서시오. 김득중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선비가 농사를 지으라고요? 그건 양반의 체면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았거든요. 조선 사회에서 양반 신분을 유지하는 건 오직 과거 급제였습니다. 문과에 급제하지 못한 양반은 사실상 예비 양반에 불과했어요. 가문의 족보의 이름은 올라가도 관직 없이는 실질적 권력이 없었죠. 더구나 대를 거듭할수록 가세는 기울기 마련이었습니다. 조부가 관직에 있었다 해도 손자대에 이르면 토지는 분할되고 노비는 줄어들었거든요. 장인어른, 소생이 이번에는 반드시 또 그 말이오? 집안 토지 절반을 팔아 서울 갈 노잣돈 마련했소. 과거 보러 갈 때마다 하인 둘 데리고 한양에서 석 달씩 머물렀소. 그 돈이면 논 30마지기를 샀을 것이오. 장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출세 문제가 아니었어요. 과거 준비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었거든요. 응시요, 여행 경비, 한양 체류비, 심지어 시험지에 쓸 종이값까지 한 번 과거 보러 가는데 들어가는 돈이 중농 가정의 1년 수입과 맞먹었습니다. 김득중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과거 집착이 집안을 망치고 있다는 걸.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양반으로 태어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그건 존재 자체의 부정이었거든요. 그럼 소생더러 어찌하란 말씀이십니까? 서당이라도 열든지 아니면 향교 접장이라도 맡으시오. 몸을 쓰지 않고도 밥벌이할 길은 있소. 서당 훈자, 그건 과거에 낙방한 선비들이 선택하는 가장 흔한 길이었습니다. 양반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또한 쉽지 않았어요. 서당을 열려면 최소한 생원이나 진사학위는 있어야 했거든요. 소과에도 붙지 못한 선비는 그마저도 어려웠습니다. 소과에도 급제하지 못한 소생이 어찌 서당을 그럼 대서소나 차리시오. 남의 소지문이나 써주며 근근히 살아가시오. 장인의 말에 김득중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서소, 그건 남의 문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일이었어요. 주로 한글을 모르는 평민들이나 소송 문서를 써야 하는 사람들이 찾았죠. 양반이 돈을 받고 글을 써준다는 건 신분적 굴욕이었습니다만 먹고 살아야 했거든요. 차라리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김득중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사정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조선팔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었죠.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낙방 선비들의 탄원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평생을 바쳤으나 끝내 급제하지 못해 가산을 탕진했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조선시대 양반 가문의 약 70%가 3대 안에 관직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잔반이라 불렸어요. 양반의 잔재. 껍데기만 남은 양반이라는 뜻이었죠. 토지도, 노비도, 권력도 없이. 오직 족보 위의 이름만으로 양반 행세를 했습니다. 서방. 제발 현실을 보시옵소서. 안방에서 부인이 나와 남편 옆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그네는 벌써 10살인데 글도 가르치지 못하고 서방만 믿고 기다렸사옵니다. 이제 그만하소서. 김득중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가장으로서, 아비로서 실패했다는 걸. 하지만 과거를 포기하는 순간 자신은 더 이상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분제 사회에서 사회적 죽음이나 다름없었죠. 소생이 잘못했소. 그는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이튿날 새벽, 김득중은 짐을 꾸렸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죠. 이웃 고을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양반이 아들에게 글을 가르쳐줄 훈장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월 삭살 5말. 그나마 생원학위가 없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그는 뒤를 돌아봤어요. 고향 마을의 기와집들이 아득히 보였죠. 저 집들의 주인들도 대부분 낙방 선비였습니다. 어떤 이는 10년째 과거를 준비했고, 어떤 이는 아예 포기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또 어떤 이는 향리가 되어 고을 아전으로 일했죠. 조선 사회의 뼈대를 이루는 건 소수의 급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수많은 낙방 선비들이었어요. 그들은 향촌에서 서당을 열고 향약을 주관하고 향안에 이름을 올려 동네 일을 처리했죠. 관직은 없어도 지역 사회의 어른으로 존중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존중의 이면엔 언제나 좌절과 미련이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이번 생은 이렇게 끝나는 게로구나. 김득중의 중얼거림이 산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과거 급제를 꿈꾸던 수많은 선비들, 그들 중 97%는 평생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생계를 위해, 가문을 위해 그들은 또 다른 길을 선택해야 했죠. 어떤 이는 서당 훈장이 되어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고, 어떤 이는 향리로 전락해 아전의 일을 맡았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재산을 모두 탕진한 채 몰락했죠. 조선 사회를 떠받치던 건 화려한 급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97%. 낙방 선비들의 끈질긴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훈장 날이. 이번 달 삭시 너무 적지 않사옵니까? 40살의 선비 이방원이 서당 주인 양반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약속한 쌀 5말 대신 3말만 받았거든요. 허허. 이 훈장. 요즘 농사가 안 되어서. 그러네 다음 달에 보태주지. 주인 양반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습니다. 이방원은 더 따지지 못했어요. 서당 훈장은 고용된 처지였거든요. 제 아무리 양반이라 해도 삭슬 받고 일하는 순간 그는 주인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서당 훈장. 그건 낙방 선비들이 체면을 지키며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서당의 숫자는 급증했어요. 마을마다 적게는 1~2개, 크게는 5~6개의 서당이 있었죠. 그만큼 훈장 자리를 구하는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훈장님, 저희 아이가 아직도 천자문을 다 떼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과거는 물 건너갔습니다.
어느 날 한 학부모가 서당으로 찾아와 따졌습니다. 아이는 겨우 8살이었는데 벌써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방원은 쓴웃음을 지었죠. 아직 어리니 천천히요? 옆 마을 서당 아이들은 벌써 소학을 읽는다 하지 않습니까? 학부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육 열의가 아니었어요. 조선 후기. 양반 신분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자식 하나는 과거에 급제시켜야 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집안은 대를 거듭하며 몰락했죠. 그래서 부모들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가르치겠사옵니다. 이방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자신도 30해 넘게 과거를 준비했지만 끝내 급제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자신이 남의 아이를 과거에 급제시킬 수 있을까요? 서당 훈장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서당 훈장들의 열악한 처우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어요. 서당 훈장들이 삭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이 빈번하다는 상소가 올라왔죠. 실제로 많은 훈장들이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다른 마을로 떠났습니다. 이 훈장, 자네, 요즘 대서소 일도 한다며? 어느 날 동료 훈장이 슬쩍 물었습니다. 이방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서당 상만으론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서 알지. 알아. 나도 작년에 잠깐 했네. 농민들 소지문 써주고 양반들 서간문 대필하고 한 건에 닷 푼씩 받았지. 대서소 일. 그건 서당 훈장들이 몰래 하는 부업이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엔 남의 문서를 써주는 거였죠. 양반이 돈을 받고 글을 쓴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살아야 했거든요. 근데 말이네. 요즘 향청에서 서리 자리가 하나 비었다던데. 동료의 말에 이방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리. 그건 향리의 하급 직책이었어요. 양반이 아전 일을 한다는 건 신분적 추락이었죠. 하지만 서리가 되면 고정 수입이 보장되었습니다. 그건 자네 집안 사정 안에 큰애가 혼인 청령기 아닌가? 혼수는 마련했나? 이방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혼인, 그것도 걱정이었거든요. 서당 훈장의 딸이라고 해서 좋은 혼처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과거도 못 붙은 집안이라며 천대받기 일쑤였죠. 생각해보게 향청일이 비록 양반이 할 짓은 못 되지만 자식 농사는 지어야 하지 않겠나. 동료가 떠난 뒤 이방원은 서당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엔 아이들이 떠들며 뛰놀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 중 과연 몇 명이나 과거에 급제할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도 자신처럼 서당 훈장이 되거나 더 나쁜 처지로 전락하겠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조선 초기엔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던 양반이 후기엔 70%까지 증가했어요. 하지만 관직 수는 제한되어 있었죠. 그 결과 대부분의 양반은 실질적 권력 없이 이름만 양반인 잔반으로 전락했습니다. 훈장님,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한 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서당 주인 양반이 이방원을 찾는다고 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훈장, 미안하지만 이번 달로 그만두게 주인 양반의 말에 이방원은 얼어붙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소생이 무슨 잘못을 아니네. 자네 잘못이 아니라 요즘 살림이 어려워서 말이야. 차라리 내가 직접 애들을 가르치는 게 낫겠더군. 이건 핑계였어요. 실제로는 이웃 마을에서 생원 학위를 가진 훈장이 왔거든요.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도 생원 훈장한테 배워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방원은 경쟁에서 밀려난 거였죠. 알겠사옵니다. 이방원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어인 일이십니까? 아직 해도 중천인데 서당을 그만두게 되었소.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집엔 식구가 7이었어요. 부부와 자식. 5 서당 삭시 끊기면 당장 내일부터 끼니를 걱정해야 했죠. 그럼 이제 어찌 향청에 가보겠소. 서리 자리라도 구해야겠소. 이방원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양반으로 태어나 평생 글을 읽었건만 결국 향리의 말단이 되는 신세였죠. 이게 낙방 선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방원은 책장을 열었습니다. 오랜 세월 읽고 또 읽었던 사서 삼경이 꽂혀 있었어요. 한 권 한 권 쓰다듬으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많은 책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조선 사회의 모순이 거기 있었어요. 글을 읽어야 양반이 되지만 글만 읽어선 먹고 살 수 없었죠. 그래서 낙방 선비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추락했습니다. 서당 훈장. 겉보기엔 괜찮은 직업 같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처우, 학부모들의 압박, 그 속에서 낙방 선비들은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더 가혹한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놈, 감히 양반이 향청 일을 하겠다고? 향청 앞, 호장이 이방원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경멸이 가득했어요. 소생이 비록 급제는 못했사옵니다만 글은 읽을 줄 압니다. 문서 작성이나 장부 정리쯤은 글 읽을 줄 안다고 다 서리가 되나?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줄 아나? 호장의 말에는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습니다. 향리직은 본래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오히려 향리가 되려는 양반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고정 수입이 보장되었기 때문이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식구가 7입니다. 이방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반이 향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었죠. 신분제 사회의 질서가 뒤집히고 있었어요. 양반 나리께서 우리 같은 천것들한테 사정하시니 참 볼만하구려. 호장이 비웃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향리를 지낸 집안 출신이었어요. 양반들이 자신들을 천하게 여겼던 걸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권력 없는 양반보다 칠권을 쥔 향리가 더 나았거든요. 좋다. 그럼 시험을 보지. 소지문 하나 써보거라. 호장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방원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어요. 평생 경전을 읽었건만 실무 문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애써 기억을 더듬어 소지문 양식을 써 내려갔죠. 이게 뭔가? 문장은 그럴듯한데 실제 관청에 올릴 양식이 아니잖나? 호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방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사서 삼경은 줄줄 외워도 실무는 몰랐던 겁니다. 이게 조선 교육의 맹점이었어요. 과거 시험은 경전 암기와 지문 짓기에 집중되어 있었죠. 실무 능력은 전혀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써보겠사옵니다. 됐네. 자네는 안 되겠어. 호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방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서당도 잃고 향리도 안 되고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잠깐 그때 옆에서 다른 아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이방원을 훑어보더니 물었어요. 글씨는 좀 쓰나? 예. 애서체와 행서체를 쓸 줄 압니다. 그럼 대서소나 차려보지 그래? 요즘 송사가 많아서 소지문 쓸 사람이 필요한데. 대서소. 다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방원은 망설였어요. 양반이 돈을 받고 글을 써준다는 건 체면 차릴 때가 아니네. 자네 집안 살림 내가 다 아네. 빚도 많지 않나? 아전의 말이 뼈 아팠습니다. 맞았어요.
이방원은 과거 준비하느라 빚을 졌었거든요. 이제 갚을 길이 없었죠.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방원은 대서소를 열었습니다. 한적한 골목 처마 밑에 작은 상을 놓고 종이와 붓을 꺼내 놓았어요. 소지문 작성, 서간문 대필, 혼서 작성 같은 안내문을 걸어 놓았죠. 첫 손님은 농부였습니다. 저기 이장한테 소지 하나 올려야 되는데요. 대신 써주실 수 있나요? 무슨 내용이요? 저희 집 논이랑 이웃집 논 경계 문제인데요. 이방원은 농부의 말을 듣고 소지문을 작성했습니다. 평생 맹자와 주역을 읽었건만 이제는 토지 분쟁 문서를 쓰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했죠. 고맙습니다. 얼마입니까? 닷분이오. 농부가 엽전 5잎을 내밀었습니다. 이방원은 그걸 받으며 손이 떨렸어요. 양반이 평민에게 돈을 받는다는 게 익숙지 않았거든요. 대서소 일은 생각보다 수요가 많았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송사가 늘어났거든요. 토지 분쟁, 노비 분쟁, 상속 분쟁 양반과 평민할 것 없이 관청에 소지문을 올렸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문을 모르거나 격식에 맞는 문서를 작성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서소가 필요했어요. 저기, 선비님 혼서 좀 써주십시오. 어느 날 중년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딸의 혼인이 결정되어 혼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어요. 신랑 측 성함과 본관을 알려주시오. 그게 신랑이 상놈인데 괜찮을까요? 이방원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양민 혼서였군요. 조선 후기엔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양민 중에서도 혼서를 작성하려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격식을 갖추고 싶었던 거죠. 상관없소. 다 작성해드리겠소. 이방원은 혼서를 작성했습니다. 문득 자신의 혼서가 떠올랐어요. 28배 장가들 때 친척 어른이 정성껏 써주셨었죠. 그때는 자신도 언젠가 과거에 급제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남의 혼서를 돈 받고 쓰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글씨가 참 곱습니다. 부인이 만족스러워하며 돈을 놓고 갔습니다. 이방원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낙방 선비의 말로인가요? 대서소 일로 그는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평생 글을 읽었건만 결국 그 글이 밥벌이 도구가 되어버렸죠. 아버지, 저도 과거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12살 난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방원은 아이를 바라봤어요. 순진한 눈빛이었죠. 그래, 넌 꼭 급제하거라. 이방원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도 결국 자신처럼 낙방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꿈을 꺾을 순 없었거든요. 이게 조선 선비들의 숙명이었어요. 대대로 과거의 환상에 매달리며 대대로 좌절하는 삶.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대서소 업자들에 대한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양반이 돈을 받고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성행하여 풍속이 문란해졌다는 상소도 있었어요. 하지만 막을 수 없었죠.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이방원은 상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번 돈은 20푼 쌀한 말을 살 수 있는 액수였어요. 적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과거만 붙었어도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거든요. 대서소, 향리, 서당 훈장 낙방 선비들은 양반의 체면을 지키려 애썼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신분제는 무너지고 있었고 글만 읽어선 살 수 없는 시대가 왔죠. 하지만 그들은 과거의 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또 떨어지셨습니까? 마을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60이 넘은 노선비 박문수가 또다시 과거에 낙방했다는 소식이었죠. 저 양반
40년째 시험 보러 다니지 않습니까? 언제 포기하려나? 집안이 거덜났다던데요. 아들까지 과거 준비한답시고 농사를 안 짓는다더군요. 안 됐네요. 참 안악들의 목소리엔 동정보다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과거에 매달린 선비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미친 선비라 불렀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죠. 박문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서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지연왕, 우주홍왕 천자문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걸음을 멈췄어요. 자신도 60해 전 저렇게 천자문을 배웠었죠. 그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에서 벼슬을 하고 가문을 빛내고 하지만 이제 6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백의종군이었어요. 노선비.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이웃 양반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진작에 과거를 포기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토지도 있고 노비도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이었죠. 포기라니. 소생이 글을 읽은 게 언제인데.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소리요? 자식들은 생각 안 하시오? 박문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식 이야기가 나오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큰아들은 35인데도 장가를 못 갔어요. 혼수를 장만할 돈이 없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과거를 준비했지만 역시 낙방만 반복했습니다. 소생도 알고 있소. 하지만 이제 와서 어찌 그럼 이렇게 하시오. 집안 토지나 제대로 관리하시오. 과거는 큰아들한테 맡기고 큰애는 이미 나이가 어떠소? 과거엔 나이 제한이 없지 않소. 노선비는 이제 농사에 전념하고 아들이 도전하게 하시오. 이웃의 조언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엔 연령 제한이 없었어요. 실제로 70 넘어 급제한 사례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건 극히 드문 예외였습니다. 박문수는 집에 돌아와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라도 과거에 나가보겠느냐? 아들은 망설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매달린 과거의 꿈, 그걸 이어받으라는 거였죠. 하지만 아들은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차라리 농사를 짓고 싶사옵니다. 무엇이라? 박문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과거를 포기한다고요? 그건 집안의 양반 신분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았죠. 아버님께서 40년 동안 과거에 매달리시는 걸 봤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집은 토지를 다 팔았고 빚만 남았사옵니다. 소자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의 말에 박문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과거 준비하느라 토지를 팔았고 한양 왕래비로 빚을 졌어요. 이제 남은 건 초가 한 채와 텃밭 몇 평뿐이었죠. 그럼 너는 양반을 버리겠단 말이냐? 아버님, 양반이 뭡니까? 토지도 없고 노비도 없고 관직도 없는데 양반입니까? 족보의 이름만 있으면 양반입니까? 아들의 반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조선 후기의 모순을 정확히 짚었어요. 실제로 조선 후기엔 잔반이라 불리는 양반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들은 경제력도 권력도 없이 오직 족보와 체면으로만 양반 행세를 했죠. 이놈. 감히 부친에게 박문수가 화를 냈지만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아버님, 우리 집안이 대체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제 자식들은 태어나자마자 굶주릴 겁니다. 그게 양반의 자존심입니까?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문수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나가거라. 박문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나가고 그는 홀로 남았어요. 문득 벽에 걸린 족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부의 이름, 부친의 이름,
그리고 자신의 이름 모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우리 집안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박문수는 족보를 꺼내 펼쳤습니다. 5대 전 조상은 참판을 지냈더군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단 한 명도 급제자가 없었습니다. 대를 거듭하며 토지는 줄어들고 신분은 추락했죠.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몰락 양반들에 대한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향촌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양반이 태반이며 이들이 생계를 위해 신분을 속이거나 향리로 전락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국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해결책은 없었죠. 며칠 뒤 박문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큰아들에게 남은 토지를 물려주기로 한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과거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노선비, 아직도 못 포기하셨소? 이웃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박문수는 쓸쓸히 웃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오. 이번에도 안 되면 그때는 정말 포기하겠소. 하지만 그의 눈빛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60이 넘어서도 집안이 망해가도 과거의 꿈은 끝내 놓지 못하는 게 조선 선비의 비극이었거든요. 박문수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40년 동안 읽고 또 읽은 사서삼경이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익숙했죠. 하지만 그 글자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가난과 좌절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그의 중얼거림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고개를 저었죠. 저 늙은 선비는 끝까지 꿈을 버리지 못할 거라고. 결국 죽을 때까지 과거에 매달리다 쓸쓸히 떠날 거라고. 조선 사회의 비극은 여기 있었습니다. 과거 제도는 신분 상승의 유일한 통로였지만 97%는 그 문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죠. 포기하는 순간 양반 신분을 잃고 사회적으로 죽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낙방 선비들은 끝까지 과거에 매달렸습니다. 가문이 망해도, 자식이 굶어도, 평생을 바쳐도 그 헛된 꿈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게 조선 양반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이었습니다. 평생을 과거에 매달린 선비들, 그들은 왜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출세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과거 급제는 곧 신분 유지의 조건이었거든요. 포기하는 순간 그들은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이번엔 무슨 책을 읽으시렵니까? 40대 중반의 선비 최석규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둘은 같은 마을에 사는 낙방 선비들이었어요. 10년째 함께 과거를 준비하고 있었죠. 이번엔 성리학 대전을 다시 보려 하네. 전에 시험에서 성리학 문제가 나왔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했거든. 형님은 이미 17번이나 시험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자네도 마찬가지 아닌가? 15번 떨어졌으면서 왜 또 준비하나?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과거를 준비해봤자 붙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형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게. 소생은 이제 과거에 붙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 말고는 할 게 없어서. 최석규의 고백에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감했거든요. 평생 글만 읽었는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농사는 배운 적도 없고 장사는 양반이 할 수 없었죠. 결국 할 수 있는 건 계속 글을 읽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일세. 사실 작년에 아내가 그러더군. 이제 그만 포기하고 무슨 일이라도 하라고. 그래서 한 보름 고민했네. 그래서요? 할 게 없더군. 평생 글만 읽었는데 무슨 재주가 있나? 그래서 다시 책을 펼쳤지. 조선시대 과거 준비는 일종의 관성이었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웠어요. 계속 떨어져도
나이가 들어도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형님, 들으셨습니까? 이번에 정시에서 과거 정원을 늘린다던데요. 그건 나도 들었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 정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린다 한들 응시자가 수천 명인데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늘지 않겠습니까? 최석규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과거 응시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조선 초기엔 한 번 시험에 수백 명이 응시했지만 후기엔 수천 명이 몰렸죠. 그만큼 경쟁은 치열해졌고 합격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으니 희망이 있지 않나? 나는 이제 50이 넘었네. 형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이는 상관없다는 거. 70에 급제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허허. 그건 극히 드문 경우일세. 현실을 봐야지 하지만 현실을 본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과거 급제는 단순히 출세의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고 가문의 명예였고 존재의 이유였죠. 그래서 낙방 선비들은 비현실적인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자, 이제 공부나 하세. 다음 달이면 또 초시가 있지 않나? 둘은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40 중반이 넘도록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으니 내용은 달달 외웠지만 시험장에 가면 긴장해서 제대로 쓰지 못했거든요, 형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만약 과거에 급제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친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도 명확한 답이 없었어요. 막연히 벼슬을 한다. 가문을 빛낸다는 생각뿐이었죠. 글쎄 벼슬을 하겠지. 그리고 떳떳하게 살고 싶네. 떳떳하게요. 그래 지금은 떳떳하지 못하지 않나? 양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친구의 말이 핵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낙방 선비들의 가장 큰 고통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정신적 괴로움이었죠. 양반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존중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꼈습니다. 소생도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아무도 소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과거 떨어진 양반 하고 비웃죠. 그래서 더 붙어야 하네. 급제하면 모든 게 달라지지 않겠나?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급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걸. 그래도 그 희망을 버릴 수 없었어요. 희망을 버리는 순간 자신의 지난 20년, 30년이 모두 무의미해지니까요. 그날 밤 최석규는 집에 돌아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시험 보러 가야겠소. 부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또요? 작년의 마지막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이번엔 정원이 늘어난다 하니 서방. 제발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집에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보름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양 가실 노잣돈도 없습니다. 그럼 토지를 조금 팔면 이미 다 팔았습니다. 남은 건 이 집터뿐입니다. 그것마저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삽니까?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참고 지내왔지만 이제는 한계였어요. 당신은 가문만 생각하십니까? 자식들은요? 제 배는요? 최석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의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과거를 포기하면 그럼 자신은 뭐란 말입니까? 소생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낙방 선비들의 비극이 여기 있었어요. 과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고 과거는 붙을 수 없었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죠. 며칠 뒤 최석규는 결국 집터 일부를 팔아 노잣돈을 마련했습니다. 부인은 울면서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이번엔 꼭 붙을 거라고 자신을 속였죠. 한양으로 가는 길, 그는 다른 선비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모두 낙방 선비들이었어요. 나이도, 고향도, 처지도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죠. 모두 헛된 희망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 이번엔 붙을 수 있을까요? 젊은 선비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거든요. 또 떨어질 거라는 걸. 하지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희망조차 가질 수 없으니까요. 조선 후기 낙방 선비들의 삶은 이렇게 반복되었습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평생을 허비했죠. 이게 과거 제도의 가장 큰 폐해였습니다. 끝없는 재수, 삼수, 사수 낙방 선비들은 평생을 과거에 매달렸습니다. 붙을 가능성이 희박해도, 가족이 굶주려도 그들은 멈출 수 없었어요. 과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으니까요. 소인은 본래 양반 집안 출신입니다만 충청도 한고을 관아에서 서리로 일하는 40대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엄연한 양반이었어요. 하지만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고 집안이 망하여 이제는 이렇게 향리로 일합니다. 그의 목소리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양반이 향리가 된다는 건 신분적 추락이었거든요.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런 사례는 흔했어요. 승정원 일기에도 몰락 양반이 향리로 전락하는 일이 늘고 있다는 기록이 자주 나타납니다. 자네는 그래도 나은 편이네. 나는 아예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졌네. 옆에서 동료 서리가 말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이었어요. 과거에 수십 번 낙방한 뒤 결국 향리가 되었죠. 그러자 가문에서 양반의 수치라며 족보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졌다니. 그럼 이제 양반이 아니지. 공식적으로는 말이야. 하지만 뭐 어떤가? 어차피 양반이라 해도 관직 없으면 의미 없지 않나? 그의 말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의 모순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족보상으론 양반이지만 경제력도 권력도 없는 잔반들이 속출했고 이들 중 일부는 아예 향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향리 일이 나쁘지만은 않네. 최소한 월급은 나오지 않나? 그래도 양반이 아전 일을 한다는 게. 둘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향리직은 본래 중인 이하 신분이 맞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조선 후기엔 몰락 양반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향리층의 구성이 바뀌었죠. 이들은 잔반 향리라 불렸습니다. 오늘 상전께서 호적 정리하라 하셨네. 같이 하세. 둘은 관아 서고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호적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일은 이 문서들을 정리하고 새로 들어온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었죠. 이 집안은 작년에 아들이 태어났구먼. 호적에 올려야겠네. 잠깐. 이 집안 양반 아닌가? 호적 양식이 다르네. 아, 맞네. 양반은 따로 처리해야지. 조선시대 호적은 신분에 따라 양식이 달랐습니다. 양반은 사조가네. 평민은 양이나네. 천민은 천이나네. 각각 기재되었어요. 향리들은 이를 구분해서 관리해야 했죠. 생각해보면 웃기지 않나? 우리도 원래는 양반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호적을 관리하고 있네. 그게 인생이지. 뭐 누가 알았겠나? 우리가 이렇게 될 줄들은.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씁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평생 글을 읽었건만 결국 문서나 정리하는 신세가 되었죠. 참, 자네 아들은 어떻게 되었나? 작년에 과거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나? 포기했네. 아비가 이 꼴인데 아들까지 과거에 매달릴 순 없지 않나? 차라리 향리 일을 배우라 했네. 잘한 결정이네. 과거는 이제 꿈도 꾸지 말아야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런 대물림 향리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몰락 양반 출신 향리면 아들도 자연스럽게 향리가 되었어요. 양반 신분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아예 포기했죠. 그나저나 오늘 상전 기분이 안 좋으시더군. 조심해야겠네. 왜 그러시던가? 한양에서 내려온 관찰사가 이번에 벌금을 많이 매겼다더군. 그 돈 마련하느라 골머리 앓으신다네. 조선 후기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심각했습니다. 수령과 향리들이 결탁해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한양에서 파견된 관찰사나 암행어사가 이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했죠. 우리야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조심해야지. 상전 기분 나쁘면 우리한테 화풀이 하시잖나. 둘은 조심스럽게 일을 계속했습니다. 향리의 처지는 애매했어요. 관리도 아니고 평민도 아니었죠. 수령의 명령을 따라야 했지만 백성들에게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서리 나으리 밖에서 농민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세금 납부 문제로 찾아온 거였어요. 무슨 일인가? 소인의 토지가 올해 흉년이 들어 세금을 다 낼 수가 없사옵니다. 조금만 감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서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성의 사정은 이해했지만 정해진 세금을 거두지 못하면 자신이 책임져야 했거든요.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네. 상전께 아뢰어야 하네. 제발 농민이 애원했지만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향리의 현실이었어요. 백성과 관리 사이에 끼어서 양쪽 눈치를 봐야 했죠. 저녁이 되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서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하늘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자네, 후회하나? 향리가 된 걸. 글쎄 후회라기보다는 체념이랄까. 나도 마찬가지네. 처음엔 수치스러웠지. 양반이 향리가 되다니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네. 익숙해진다는 게 무섭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싶어서 둘은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라한 초가집들이었어요. 양반 시절의 기와집은 이미 오래전에 팔렸죠. 집에 들어서자 부인이 밥상을 내왔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김치 한 접시가 전부였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양반 집안에 시집왔는데 이제는 향리의 아내가 되었죠. 고맙소. 서리는 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에 급제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한양에서 벼슬 하며 화려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그건 이제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나중에 향리가 되어야 하나요? 10살 난 아들이 물었습니다.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아들만큼은 이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죠. 조선 후기 신분제의 경직성은 갈수록 심해졌고 한번 추락한 신분은 회복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밤 서리는 오래전에 읽었던 사서삼경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책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해서 멋지게 살겠다는 허망하구나. 그의 한숨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몰락, 양반에서 향리로. 조선 후기엔 이런 신분 추락이 흔했습니다. 과거에 붙지 못한 양반들은 생계를 위해 향리가 되었고 가문에 선 그들을 외면했죠. 하지만 그들도 살아야 했습니다. 의원이 되고 싶다고? 경상도 한 마을. 50대 선비 정몽주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말했습니다. 예. 아버님 소자는 더 이상 과거를 준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의학을 배워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놈, 감히 조상을 욕되게 하려 하느냐. 정몽주가 호통을 쳤습니다. 양반 집안 자제가 의원이 되겠다고요? 그건 중인으로 전락하는 것과 같았죠. 조선시대 의원은 중인 신분이었거든요. 아버님, 현실을 보십시오. 저는 이미 과거에 12번 떨어졌습니다. 아버님도 40년 동안 떨어지셨고요. 이제 그만 입 닥쳐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사대부 가문이다. 내가 의원이 되면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굳었어요. 과거 말고 다른 길을 찾고 싶었거든요. 며칠 뒤 아들은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이웃 고을의 유명한 의원이 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의원에게 의학을 배우기로 했죠. 내가 정말로 의학을 배우고 싶은가? 의원 선생이 물었습니다. 그는 60대 노인이었어요. 평생 의술로 많은 사람을 치료했죠. 예, 선생님. 저는 과거가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좋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의학은 죽어라 외워야 하고 실습도 많이 해야 하거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의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동의보감과 향약집 성방을 읽고 약초를 채집하고 짐을 놓는 법을 배웠죠. 조선시대엔 의원이 되는 길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의과에 급제하는 것. 둘째는 개인적으로 의술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의과도 과거의 일종이었지만 문과보다 훨씬 수월했죠. 하지만 양반들은 의과를 천하게 여겼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의원이 되면 사람들이 존중해 줍니까? 의원 선생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존중. 양반들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아플 때만 찾지 하지만 평민들은 달라. 그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하지. 선생의 말이 아들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양반의 허울뿐인 자존심보다 실제로 사람을 돕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몇 달이 지나 아들은 제법 의술을 익혔습니다. 간단한 병은 치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누웠죠. 선생님, 소생이 가보겠습니다. 위험하다. 전염병은 의원도 옮을 수 있거든. 괜찮습니다. 배운 걸 써먹고 싶습니다. 아들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환자들을 진찰하고 약을 지어주고 짐을 놓았어요. 밤낮 없이 일했죠. 며칠 뒤 환자들이 하나둘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아니 의원님. 한 농민이 절을 했습니다. 아들은 뭉클했어요. 평생 과거 공부만 했을 때는 아무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죠. 그 소식은 고향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정몽주도 들었어요. 그 놈이 정말 의원이 되었단 말이냐? 정몽주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은 무엇을 했나 싶었거든요. 며칠 뒤 정몽주 자신이 병에 걸렸습니다. 고열과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마을 의원을 불렀지만 차도가 없었죠. 아버님, 소자가 왔습니다.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였어요. 정몽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얼굴 보기 싫다. 나가거라. 아버님. 제가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양반이 중인의 손을 빌린다고? 차라리 죽겠다. 하지만 병세는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정몽주는 마지못해 아들의 치료를 받았어요. 아들은 정성껏 진찰하고 약을 지었죠. 며칠 뒤 정몽주는 회복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날 살렸구나. 아버님. 소자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붙을 수 없지만 의술로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몽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의 말이 맞았거든요. 40년 동안 과거에 매달렸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아들은 몇 달 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어요. 비록 가문에선 그를 외면했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가기로 했죠. 조선시대엔 이렇게 다른 길을 선택한 낙방 선비들이 있었습니다. 의원, 역관, 산악관, 유락관 이들은 중인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과거에 매달리며 평생을 허비하는 것보다 나았죠. 선생님, 저도 의과에 응시해 볼까 합니다. 아들이 의원 선생에게 말했습니다. 의과에 급제하면 정식 의관이 될 수 있었거든요. 좋은 생각이다. 내 실력이면 충분히 붙을 수 있을 것이다. 의과의 합격률은 문과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약 15에서 20%였어요. 응시자 수도 적었죠. 그만큼 경쟁이 덜했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은 의과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급제했어요. 정식 의관이 된 거였죠. 축하하네. 이제 자네는 관직자일세. 동료 의원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비록 문과는 아니지만 의과도 엄연한 과거였어요. 급제자는 내의원이나 계민서에 배속되어 이랬죠.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양이 아닌 고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한양에서 일하면 출세할 수 있는데 저는 출세보다 사람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약방을 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했죠.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몽주는 먼발치에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자신은 평생 과거에 매달렸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다른 길을 선택해서 성공했죠. 내가 틀렸구나. 정몽주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조선 사회의 경직된 신분제, 그 속에서 과거 말고는 길이 없다고 믿었던 선비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길도 있었어요. 다만 그 길을 선택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죠. 과거 말고도 길은 있었습니다. 의원, 역관, 산악관 중인으로 전락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선비들은 이 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신분 체면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과거에 떨어진 선비가 대체 몇이나 됩니까? 한양 성균관 앞. 젊은 선비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조선 후기 어느 봄날이었어요. 글쎄 아마 수만 명은 될 걸세. 이번 식년시에만 3,000명이 응시했다고 하지 않나? 그중 급제자는 고작 30명, 나머지 2,970명은 어찌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 다시 공부하겠지. 그리고 3년 뒤 또 시험 보고. 조선시대 과거 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합격률은 2에서 3%에 불과했지만 탈락자들을 위한 대안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다시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몰락하는 수밖에 없었죠. 만약 과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벼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선비의 질문에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네. 조선은 과거 제도로 관리를 뽑는 나라일세. 과거 말고는 길이 없어. 실제로 조선은 과거 제도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고려와 달리 음서제를 극도로 제한했고 천거제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과거만이 관직 진출의 정당한 방법이었죠. 이는 공정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낙방자들에게는 가혹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양반들이 평생을 허비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건 조정에서도 알고 있네. 하지만 해결책이 없어.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과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소가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과거에 낙방한 선비들이 너무 많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합격 정원을 늘려야 한다. 다른 선발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며칠 뒤 방방곡곡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종로 게시판 앞은 인산이네였어요.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려는 선비들로 가득했죠. 붙었다. 내가 붙었다. 한 선비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는 20대 중반.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축하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선비들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또다시 낙방이었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는 멍하니 서 있고, 어떤 이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나는 20년을 준비했는데 40대 선비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20년. 인생의 절반을 과거에 바쳤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나리.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하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또 떨어졌다고? 가족들은 실망할 겁니다. 이웃들은 비웃겠죠. 집에 가자. 선비는 힘없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량했어요. 조선 팔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었죠. 낙방 선비들의 행렬 저녁이 되어 한양의 객주에는 낙방 선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서로 위로했어요. 다음엔 붙을 거야. 그래,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말이었거든요. 조선 후기. 과거 제도는 사회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신분 상승의 유일한 통로였지만 97%는 그 문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평생을 허비하며 가문을 망치고 결국 몰락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낙방 선비들이야말로 조선 사회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향촌에서 서당을 열고 향약을 주관하고 향안의 이름을 올려 지역 사회를 이끌었어요. 관직은 없어도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했죠.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방 양반의 대부분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으나 그들이 향촌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없이는 지방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조정도 이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과거 제도는 실패한 시스템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장치였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조선은 소수의 급제자로 중앙 정부를 운영하고 다수의 낙방 선비로 지방 사회를 통제하는 이중 구조였다고 말이죠. 합격률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경쟁을 심화시키고 동시에 대다수 양반을 향촌에 묶어두었다는 겁니다. 만약 합격률이 높았다면 어땠을까요? 관직 수보다 급제자가 많아지면 사회 불안이 생겼을 겁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엔 급제에도 관직을 받지 못하는 한량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들은 급제했는데 왜 벼슬을 못하느냐 하며 불만을 품었죠. 결국 조선의 과거 제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시대에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공정하게 인재를 선발하되 합격자 수는 통제해서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된 건 수많은 낙방 선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과거에 바쳤고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사라졌어요. 역사는 급제자들의 이름만 기억하지만 실제로 조선을 떠받친 건 이름 없는 낙방 선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입시 경쟁, 취업 경쟁. 현대 사회도 조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수만이 성공하고 다수는 좌절하는 구조죠. 낙방 선비들의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날 밤, 한양의 하늘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낙방 선비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어요. 어떤 이는 다시 도전하겠다고 다짐했고, 어떤 이는 포기를 결심했고, 어떤 이는 그저 막연히 걸었죠. 과거 시험 떨어진 97%의 선비들,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자존심과 생존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그래도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체제 속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죠. 역사는 화려한 승자만 기록하지만 진짜 역사는 이름 없는 패자들이 만들어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 시험 떨어진 선비들, 그들이야말로 조선의 진짜 주인공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 합격률 2에서 3% 나머지 97%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이는 서당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고, 어떤 이는 대서소를 차려 남의 문서를 써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향리로 전락해 관청 말단 일을 했고, 어떤 이는 의원이 되어 사람을 치료했죠. 또 어떤 이는 끝까지 과거에 매달리다 가문을 망쳤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양반이라는 체면과 생존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어요. 과거를 포기하면 신분을 잃는 것 같았고, 과거에 매달리면 가족이 굶주렸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낙방 선비들이 조선 사회를 떠받쳤습니다. 향촌에서 서당을 열고 향약을 주관하고 지역 사회를 이끌었어요. 중앙 정부의 급제자들이 화려하게 정치를 했다면 지방의 낙방 선비들은 묵묵히 사회를 유지했죠. 과거 제도는 공정했지만 가혹했습니다. 신분 상승의 문은 열려 있었지만 그 문은 너무 좁았어요. 대다수는 평생을 노력해도 통과하지 못했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입시, 취업, 승진 경쟁의 구조는 여전합니다. 소수만 성공하고 다수는 좌절하는 시스템이죠. 조선의 낙방 선비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다른가요? 역사는 승자만 기록하지만 진짜 역사는 패자들이 만듭니다. 과거 시험 떨어진 97%의 선비들, 그들의 이름은 역사책에 없지만 그들이야말로 조선을 살아낸 진짜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실패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의 노력이 사회를 지탱한다는 것을 말이죠.